치솟는 물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지금 합니다. 그런데 이 민생 검증반, 총선 민생 검증반에서 안진걸 소장과 또 이제 각 이슈별 주요 전문가들을 모시고 얘기를 하는 그런 시간인데요. 그래서 치솟는 물가에 대한 얘기를 할 예정이긴 한데 그보다 정치권 얘기 좀 먼저 간단하게 짚으면서 좀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두 분 먼저 안녕하십니까? 안진걸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백혜수 네, 전문위원님. 자, 두 분 지금 그 공천도 이제 각 당마다 있고 또 앞으로 총선에 또 투표도 하셔야 될 텐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지금 이번 총선 어떻게 보셨어요? 이번 총선이요. 곤란해지는데 상당히. 네, 저는 지금 민주당 비례대표 추천 순위에 올라와 있어서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솔직히 본인이 할 수 있는 말씀 한번 해보셔요. 네, 안타까운 각인도 시켜주시고. 네. 비례대표가 이제 전략으로, 민주당 같은 경우는 전략으로 넘어가서, 순위가 정해진 거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죠. 우리 당원분들, 국민들이, 추천할 수 있는, 투표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차단이 돼서 제 개인적으로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우리 안진걸 소장님. 예. 지금 이번 총선 전체적으로 지금 너무 시끄러운데 어떻게 보십니까? 뭐 원래 공천이라는 건 늘 정말 자기 인생을 걸고 나오시는 분들이 각 지역마다 한 최소 대여섯 분, 또 비례투표도 더불어민주연합도 조국혁신당도 살펴보니까 뭐 수백 명이 다 도전하시잖아요. 당연히 이제 선의 경쟁이 있고 그 과정에서 과열도 있어서 시끄럽다. 그건 민주주의다. 국민의힘이 무음공천했는데 그게 독재고 그게 민주주의가 아닌 겁니다. 그냥 윤석열, 김건희 세력에 충성하거나 내꽂는 사람들만 됐다는 이야기죠. 네. 그리고 더불어민주연합에 이제 우리 백혜수 전문위원 같은 분들이 이제 비례대표 후보로 올라 있는데요. 왜냐면 정말 민생 문제, 농수산물, 유통 문제 전문가시거든요. 네. 그런 분들이 올라와 있는 것 자체는 굉장히 큰 우리 사회 보탬이 되는 일인데 이제 후순위로 밀려 있는 후보들은 정말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근데 더불어민주연합이 지금부터 잘해갖고 돌풍을 불러일으키면 백혜수 전문위원님 같은 분들도 당선권에 들어갈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또 유세를 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조국혁신당 그다음에 우리 송영길 대표님의 네. 소나무 신당도 의미가 있기 때문에 아마 유권자들께서 어느 당을 찍을 것인지 고민되는 그런 상황은 좋은 거 아닌가요? 찍을 데가 없다가 아니라 와 조국혁신당도 의미가 있고 송영길 신당도 의미가 있고 더불어민주연합도 뭐 새진보연합, 기본소득당, 뭐 진보당, 시민단체가 다 합세해서 했네. 의미가 있다. 이건 좋은 고민. 송영길 신당이 아니라 소나무당. 예, 소나무당 정확히. 그러니까 제가 조국 신당에 빗대서 이렇게 한번 이야기한 겁니다. 맞습니다. 예. 자, 요거 하나 제가 여쭤볼게요. 이번에 정봉주 의원이 네. 낙마했던 이 강북을 지역에 조수진 변호사가 경선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박용진 의원 쪽에서는 나를 끝까지 쫓아내려고 이렇게 좀 하고 있다라는 좀 불만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 또 조선일보에 기사가 났어요. 네. 조수진 30% 감점 박용진과 경선하게 됐는데 이의 남자 안진걸이 출마를 빌었다.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우선 이의 남자가 맞습니까? 아닙니다. 본인이? 저는 뭐 조선일보 보도 보는 분이 이제 거의 없기 때문에 대응도 안 할 생각입니다. 근데 이제 앵커님께서 여쭤보니까 물어보면 답은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저는 이재명 대표랑 9년 과선후배 사긴 하지만 사실 10년 선배님들 어렵잖아요. 예전에도 어려웠고 지금도 매우 어렵고요. 그 다음에 이해 남자라는 건 완전 정치공작의 가짜 뉴스입니다. 그분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소통하고 교류를 하겠습니까? 그 수없이 많은 사람 중에 어느 부대일 뿐이고 제가 참여연대 활동할 때 그분이 성남 참여연대 활동을 했기 때문에 그때 정책적으로 교류했고 지금은 정말 가끔 시민단체들이 주장하는 민생정책이라든지 뭐 최근에 저희가 밀고 있는 물경민심이라는 캠페인이 있습니다. 물가 폭등, 경제 폭망, 민생 파탄 심판하자. 그런 건 예를 들면 이재명 대표뿐만 아니라 제가 사람 다 보냅니다. 그러니까 이 남자는 건 정말 100% 가짜 뉴스. 조선일보가 그냥 민주당 공천에 개입해가지고 흠집 내려고 야 해도 너무한다. 무리해도 너무한다. 댓글 보니까 야 쓸 기사거리가 안 되잖아요.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추천했냐. 아니 당연히 전략공천지구 된 거 보면서 좋은 분이 나가면 좋잖아요. 박영준 의원님도 열심히 해왔지만
더 좋은 분에 대한 요구가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제 개인적으로 없고 민생 경제적. 그래서 뭐 박진영 민주연구원 부원장님이라든지 최진봉 교수님이라든지 조수진 변호사님 이런 분들 나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조수 변호사님 제가 민변 참여해서 오랫동안 활동했는데 정말 대단한 활동가고 그리고 굉장히 품성도 좋은 분이거든요. 정책도 많이 준비되어 있어서 그냥 여기저기 왜 안 나가냐 한번 나가보시라 이제 이런 건 사실이죠. 알겠습니다. 네, 그게 전부입니다. 그런데 라임 사태 주범이던 김봉현 씨가 최근 강신학 변호사를 변호사로 들이더니 갑자기 이상한 말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편지를 보내서 네. 안진걸은 야당의 정치 공작 선봉대다. 그것도 너무 웃긴 게 김봉현 씨가 저를 아는지 알면 저는 그 사람을 본 적도 없는 사람이고요. 저는 야당의 정치 공작 선봉대가 아니라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정권의 정치 공작을 깨부시는 선봉대이죠. 오히려 야당이 제대로 맞서지 못해서 저는 맨날 이재명 대표만 민주당에 대해서 엄청나게 비판적인 사람입니다. 지금도 비판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조국혁 신당이나 소나무당이 뜨는 이유가 아니 민주당이 제대로 대응했으면 안 떴겠죠. 그렇게 네. 지적하는 사람인데 그리고 무슨 주가 조작을 제가 정치 공작이다. 주가 조작은 이미 진행된 사실이고 뉴스타파가 보도했고 저도 그 공부해가지고 겨우겨우 대응하고 있고 제가 주가 조작은 저희는 고발한 적도 없습니다. 나머지 저희는 이제 잔고 조작이나 도로 조작은 제가 공부를 많이 했고 저희한테 제보가 들어온 사건이거든요. 양평 국민들한테 그거 대응했다고 사기꾼, 지들이 사기꾼이라고 주장했던 조선일보가 김봉현의 말을 보도한다는 거. 아유, 쓸 기사 그렇게 없으세요. 너무 참 황당합니다. 한심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우리 또 비례 이번에 후보로 나오신 우리 백 전문위원님께 또 한번 여쭤볼게요.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도태우 후보 공천을 취소했거든요. 이제 물론 뭐 전문 영역은 좀 아니시겠지만 그래도 국회에 나가시게 됐으니까 뭐 네. 가능성이 있으니까 여쭤봅니다. 5.18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킨 도태우 후보 공천을 취소한 다음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광주를 찾았어요. 그러면서 5.18 정신 존중한다. 공천 과정에서 보여준 국민의힘의 입장을 통해서 우리가 5.18 민주항쟁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느 정도로 존중하는지 선명하게 보여줬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이제 전반적으로 국민의힘에서 이야기하는 그 발언 자체가 말이 안 되고요. 그냥 우리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밖에 생각이 안 듭니다. 어떤 말을 하든지 간에 다 그 말은 진정성도 없고 이번에 어떻게든지 간에 총선에서 이기고 보자라는 그런 행태나 다름없다라고 그렇게 봅니다. 우리 민주당도 저는 더불어민주연합이죠. 비례로 나가 있지만은 저희가 더욱더 더 열심히 분발하고 우리 국민들 눈높이에 맞는 그런 행동과 태도 그리고 정책으로 다가가서 승리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안진걸 수장님께는 요 얘기 여쭤볼게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좀 스탠스를 달리하는 것 같아요. 당하고 다르게 혹은 용산의 뜻과 다르게 이제 아무래도 총선에 조금 분위기가 안 좋아지니까 이러는 것 같긴 한데 이종섭 호주 대사에 대해서 공수처는 즉각 소환 통보를 해야 되고 이 대사는 즉각 귀국해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했고요. 회칼 테러 발언으로 논란이 됐던 황상무 수석에게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발언을 했으니까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진정성 있는 말입니까? 아니 전혀 진정성 없죠. 아마 우리 국민들께서도 불과 며칠 전에 이종섭 사태 물어보니까 그렇게 입만 열면 야당 음해하고 제1야당 전현직 대표들 없는 제도 있는 것처럼 티끌도 태산으로 조작하면서 별명이 깐족깐족 대망 뭐 이런 사람이 이종섭 물어보니까 며칠 전 기자들이 막 말을 더듬으면서 그것은 뭐 대통령 집무실이 뭐 절차대로 한 걸 알고 있다. 뭐 출국금지 사실을 몰랐어. 출국금지를 어떻게 모릅니까? 주요 장관이 피자를 입건돼서 출국금지 돼 있으면요. 수시로 여당 지도부하고 용산 집무실 그 간부들은 다 공유가 되죠. 그러니까 그런 거짓말 하다가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셀카만 찍고 있는데 보니까 지지율이 급락하고 있거든요. 국민들께서 정말 아까 말한 경제 민생 파탄 심판과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정권이 너무나 말도 안 보라고 행동도 안 보라고 뭐 언론인을 회칼로 어떻게 해버린다 뭐 이러니까 질 떨어지니까 다급해가지고 얼른 들어와라 이건데 그것도 웃긴 겁니다. 아니 대통령한테 해매라고 해야 되잖아요. 즉각. 근데 차마 윤석열, 김건희한테는 한마디도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종섭한테 책임을 묻고 이종섭을 도피시키고 도조 대사로 만든 사람이 윤석열 정권인데 윤석열 한마디 못하고 백도를 포르대서 했던 자이기 때문에 얼른 네가 책임져라 이제 이렇게 이종섭은 책임을 떠나는 거죠. 이종섭 얼마나 황당했습니까? 대통령이 임명해서 자기는 나간 건데 도주의 목적이든 다른 목적이든. 그래서 국민들께서 이미 다 저들의 그 비열한 작태를 다 파악하고 있다고 봅니다. 어쨌든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본인이 법무부 장관을 그만둔 이후에 벌어진 일이어서 본인은 이종섭 이 호주 대사의 출금 사실을 전혀 몰랐다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연일 고공행진하는 과일과 채소값으로 장 보러 가기가 너무 무섭습니다. 그런데 1, 2월 식료품 물가지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 6.7%나 올라가지고요. 와, 진짜 이거 너무너무 높은 수치로 지금 오른 물가 상승률이거든요. 국제유가 변동성이 커지면서 이 상반기 소비자 물가 좀 더 이렇게 낮춰보려고 노력을 합니다만 그것도 과연 될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게 과일값 때문에 이렇게 올라갔다는 거거든요. 대체 수요 귤인데요. 이 귤도 값이 너무 올라가지고 사실 과일 물가 지수가 3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겁니다. 지난주 통계청에서 2월 소비자 물가 동향도 발표를 했습니다. 이 내용도 한번 좀 알려주시죠. 예. 2월 달입니다. 네. 1월 달에는 3%를 넘지 않아서 조금 물가가 잡히나 이런 기대도 했는데 2월 달에 전년 대비 3.1% 올랐습니다. 그 주요 원인은 역시 이제 식료품과 과일, 뭐 사과가 뭐 71%, 뭐 사과 한 알에 10,000원이 옛말이냐, 못 사겠다 네. 갈아보자 이런 구호가 나올 정도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는 정말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어지니까 작년에 식료품 소비를 3% 정도 줄였는데요. 이건 역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더 맛있는 것, 더 건강한 것, 더 좋은 걸 본인도 아이들에게 먹이려고 하니까 계속 식료품이 늘어났거든요. 네. 교육비가 늘어난 것처럼 작년에는 3% 정도 줄었다. 그건 뭐냐면 덜 먹고 외식 안 하고 그다음에 유기농 살 거 덜 유기농 사고 이렇게 버티셨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 과일값이나 식품 물가가 앞으로도 진정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계속 오를 것 같아요. 예, 계속 오른다는 네. 것입니다. 이게 네. 핵심적인 문제인데 아무 대책이 없습니다. 뭐 할인 쿠폰 좀 뒤에 이야기했지만 할인 쿠폰 좀 주겠다는 것으로는 전혀 대책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네, 신선식품 지수가 전년 동월 대비 20% 뛰어 올랐고요. 신선과일은 41.2%가 올랐고요. 이게 32년 5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상승한 수치라고 합니다. 1991년 9월에 43.9% 올라서 우리를 깜짝 놀라게 했는데 그 이후에 가장 높은 물가지수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품목별로는 사과가 71% 올랐고요. 귤도 78.1%나 와 정말 상상도 하기 어려운 건데요. 게다가 개인 서비스 물가는 3.4%가 올랐고 외식 물가도 3.8%가 올랐다는 겁니다. 백혜숙 위원님, 네. 최근 주요 과일 가격이나 채소값 가격 보면 정말 저는 상상도 못할 상황이 됐는데요. 도대체 갑자기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대부분 이제 기후, 이상기후 때문에, 그리고 장마, 뭐 탄저병 이런 것 때문에 생산량이 급격히 하락했다라고는 하지만 더 면밀하게 들여다보면은 생산량 하락에 따른 이 매점 매석과 같은 물량 조절 매점 매석이 있었습니다. 오. 제가 파악해 볼 건데 네.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전체 공영 도매 시장이라는 곳이 있는데 특히 사과 같은 경우는 안동 도매 시장에서 전체 생산량의 약 25%를 취급을 해요. 어마어마한 물량을 취급을 하는데 그러네요. 이 안동 도매 시장에서 경매로 가격이 결정됩니다. 그런데 생산량이 줄다 보니까 이제 출하량을 조절을 하게 돼 있죠. 출하량을 조절을 하게 되니까는 작년 12월 같은 경우, 11월 같은 경우는 24,000톤 가량을 취급했다가 12월에는 50% 정도로 12,000톤으로 쫙 줄여버렸어요. 그러니까 물량이 줄어드니까 가격을 올라가게 됐죠. 그러면서 1월, 2월에는 2만 톤을 또 확 풀어요. 그렇게 이제 확 풀긴 했지만은 설을 앞두고 푸는 거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은 계속해서 올라갔다. 그러니까 궁극적인 원인은 이상기후 이런 부분도 있지만은 가격 결정 시스템이라고 하는 경매 제도에 문제가 있다, 유통구조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유통구조, 경매 방식 이런 것들이 좀 문제다라고 보시는군요. 네. 백계숙 전문위원님이 예전에 서울시 농수산물 유통공사에서 상근하셨습니다. 제일 그렇죠. 잘 하시는데
이번에 어쨌든 이 농수산물이나 과일 급등은 사실은 급등하기도 급락하기도 하잖아요. 기본적으로는 기후위기가 많은 영향을 끼쳤다는 전문가의 분석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예전보다 농민들이 노화되기도 하시고 농민 인구가 줄어들어 재배 면적이 또 줄어듭니다. 기후위기로 해서 이렇게 예상 출하량이 확 줄어든 것도 문제인데 네. 그러면 사실 재배 면적을 늘려야만이 만약에 출하량이 예상 출하량이 줄어들다 하더라도 재배 면적이 늘어나게 되면 그걸 상쇄할 수가 있는데 재배 면적도 주는 거예요. 농민 인구도 줄고. 그러니까 근본적으로는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과 농업 농촌을 활성화하고 우리 국민들이 생필품 또 좋아하는 음식과 과일에 대해서는 재배 면적 늘릴 생각을 했는데 뭐 역대 정권이 다 그렇지 특히 윤석열 정권은 농업을 거의 상 포기 아예 방치해놨기 때문에 더더욱 줄어드는 거죠. 농사 지어봐야 이제 먹고 살 수도 없는데 네. 이제 70대 80대 할아버지 할머니만 남았는데 희망이 없다. 그냥 과수 문 닫아버리는 거죠. 예를 들면. 근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거기다 이제 유통구조는 백 선생님께서 설명했지만 일부 이제 그 도매시장 있잖아요. 우리가 아는 뭐 청량리도 있고 특히 가락동이 제일 유명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거의 막 대기업들이 도와서 독점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서민들이 가는 그런 곳인데도 그렇군요. 그래서 보니까 이번 주 시사인에 이렇게 금값의 비밀이라고 보니까 백희수 선생님을 동행해서 현장 탐사했는 내용이 잘 나와 있더라고요. 제가 인터뷰했던 내용이고 심층적으로 잘 파헤쳤습니다. 이렇게 이제 과일 가격이 계속 올라가니까 아이들한테 과일을 먹일 수가 없습니다. 네, 맞아요. 정말 눈물을 흘리는 가정들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KBS나 MBC나 이런 주요 매체에서도 이 내용을 특집으로 다루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우리는 이제 과일값이 비싸지만 농가들은 수익을 많이 올리려나 보다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농가도 못 절대 산다고 아닙니다. 그러고 네. 그럼 유통하는 곳만 그러면은 배불러지는 건가요? 외국 같은 경우는 경매 시스템이 거의 없습니다. 직거래 도매를 해요. 소비지의 상인들하고 산지에 있는 생산자분들하고 직거래를 해요. 그런데 우리나라 경매 시스템상 생산지에 보면은 중간 유통인이 있어요. 그렇죠. 그 중간 유통인들이 특히 이제 사과같이 이런 창고에 재고를 좀 쌓아놓을 수 있다. 그러면은 물량 조절이 얼마든지 가능하고 가격 조절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잡지 않고는 아무리 농식품부에서 이렇게 할인 쿠폰을 많이 남발한다 해도 절대 잡히지 않고요. 이 할인 쿠폰 남발 때문에 오히려 사과 가격을 올리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실제 그렇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이제 할인 쿠폰 이제 남발한다 그러면은요. 대형 유통업체들이 안동 도매시장으로 내려갑니다. 사과를 수매하러. 그러면은 안동 도매시장에 있는 중도매인들은요. 가락시장으로 출하를 해요. 이것도 굉장히 웃긴 건데 그러면 가락시장으로 출하할 물량이 줄어들잖아요. 그러니까 가락시장의 가격이 폭등하게 되는 거죠. 네. 제가 그 화면 이미지 자료를 하나 화면에 좀 띄워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렇게 이제 사과값 비교를 이렇게 보시면은 자료 화면에 있듯이 그 특품하고 상품이 있는데 17일 날, 네, 제가 조사한 거예요. 그 가락시장 아래쪽은 아래쪽은 안동 도매시장이에요. 네. 근데 위쪽은 이제 가락시장이에요. 안동에서 이제 경매를 거친 이 사과를 중도매인들, 안동 도매시장에 있는 중도매인들이 가락시장으로 출하를 해요. 농민들이 출하를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가락시장에 가서 또 경매를 거치니까 가락시장 경매 가격이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근본적인 유통구조 해결 없이 이 농식품 할인 쿠폰만 남발한다 하면 이거 혈세 낭비나 다름없고 무능하고 무지하고 무식한 이 윤석열 정부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어쨌든 부사, 후쿠시마산 사과죠. 일본산 사과. 이거 수입하겠다 뭐 이런 얘기도 들려오는데 아니다. 가짜다. 뭐 이런 얘기도 사실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후쿠시마산 사과를 먹으면 좀 불안하지 않은가요? 그러니까 괜찮은가요? 지금 뭐 최근 굉장히 논란이 담배값 올린다. 네. 한 지금 4,500원인데 뭐 8,000원대로 그러니까 막 정부가 나서서 아니다 그러잖아요. 근데 저는 총선 후에 올릴 거라고 봅니다. 총선 후에? 예, 총선 전에는 거짓말로 지금 아니다 그러는데 마찬가지로 사과 수입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농민들이 더 힘들어지겠죠? 그렇죠. 그럼 왜냐하면 당이 그럼 재배를 더 안 하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 과일까지도 해마다 그냥 계속 해외에 올리겠네? 의존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농모, 농촌은 식량 주권, 식량 자급의 문제입니다. 앞으로 식량과 에너지가 미래에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그다음에 농업, 농촌이 일종의 공동체, 고향, 생태 환경의 보고입니다. 여러 가지 공익적 기능이 있습니다. 근데 수입하면 그만큼 농민들은 이제 가격에서 또 가격 경쟁에 밀리거나 아니면 그걸 내놨는데 안 팔린다거나 그러면 그 농사를 안 지을 수밖에 없게 되잖아요. 그렇죠. 거기에다가 못 이제 짓겠죠. 백기 선생님 또 말씀해 주실 텐데 검역의 문제가 있습니다. 병충해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그건 설명해 주세요. 네. 우리가 이제 외국에서 이 농식물을 이렇게 수입을 해올 경우는 검역 단계를 거쳐야 돼요. 8단계 검역 단계를 거쳐야 되는데 지금 일본 사과가 5단계 검역 단계를 거치고 있어요. 앞으로 더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일본 사과가 수입이 된다. 이거는 어불성설이고요. 더 남아 있고요. 이 외래 병해충이 한번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생태계가 파괴되면은 지금 과수 화상병이 유럽에서 들어온 병이에요. 굉장히 위험해요. 생태계가 파괴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네. 그거는 이제 좀 단계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는요. 일본 사과가 우리나라에 수입이 된다 해도 우리나라 거보다 훨씬 더 비쌉니다. 그러니까 경쟁력이 없고 오히려 미국 사과가 수입될 게 좀 우려가 되는 거예요. 미국 사과가 좀 더 쌉니다. 가격 경쟁 면에서. 그리고 사과 면적이 재배 면적이 줄었다라고 하는데요. 네. 이것도 엄밀하게 보면은 샤인 머스켓으로 이게 돈이 되니까 사과보다는 그쪽으로 많이 돌아선 경우도 있고 그리고 이제 기후 온난화 때문에 지구 온난화 때문에 이 사과 재배 면적이 이 재배지가 북상을 하고 있어요. 계속 북한 쪽으로 위쪽으로. 그러니까 그런 전반적인 영향이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고 정책을 펼쳐야 됩니다. 근데 샤인머스켓도 비싸가지고 그렇죠. 네, 그렇죠. 감귤도 비싸고 샤인머스켓, 샤인머스켓 막 이렇게 뭐라죠? 한 송이. 한 송이에 5,000원 막 8,000원 그러더라고요. 5,000원, 8,000원 제가 싼 거예요. 들었다가 났습니다. 예. 자, 우리가 네. 이렇게 이 과일에 대한 농산물에 대한 원가를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가 원가를 좀 들여다봐야 돼요. 저는 이제 원가를 공개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이제 하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그 원가를 생각하면은 아니 이 정도로 폭등할 리가 있나? 우리가 이제 그 원가에 대한 개념을 아파트 원가 공개하듯이 농산물 원가 공개하게 되면은 그리고 이 가격 추적이 가능한 시스템이 되게 되면은 이 물가가 기초 농산물 물가는 잡을 수가 있어요. 정책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정부랑 여당에서는 농축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서 1,500억 원을 긴급 투입하겠다고 말했거든요. 1,500억 원이 사실 많으면 많고 적으면 적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거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 특히 두 가지인데 이제 그 농수산물을 마트에 납품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비싸게 들어오면 소비자가도 더 비싸질 수밖에 없잖아요. 마진을 또 붙이니까. 그래서 농산물 납품 단가를 지원 규모를 204억에서 959억으로 하고 지금은 사과, 감귤 등 13개 품목인데 앞으로 배, 포도 등 21품 확대하겠다는 겁니다. 뭐 안 하는 것보다는 좀 도움이 될 겁니다. 근데 이건 소비자들 눈에 보이지는 않는 거고 소비자들 눈에는 할인 쿠폰이 보이잖아요. 저도 마트 가면 할인 쿠폰이 이렇게 30% 뭐 2,000원, 3,000원 할인, 계란 뭐 이렇게 사과 이런 데 붙어 있거든요. 당근, 뭐 감자. 그러면 저도 아무래도 다른 것보다는 그걸 사게 되는데 이걸 3, 4월 할인 지원 규모를 당초 230억에서 500억으로 늘리는 겁니다. 근데 500억이라고 하면 이제 1인당 10,000원, 20,000원이거든요. 이거 이제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개인이 막 10만 원씩 할인받고 이럴 수 없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매번 3,000원 이렇게 건건이도 한계가 있고. 근데 500억이라 해봐야 10,000원이면 1인당 우리 국민 500만 명이 10,000원 할인 혜택을 보는 거예요. 만약 2만 원을 다 채워버리면 250만 명이 할인 혜택 보는 거거든요. 아니 지금 5천만 국민 2,300만 가구 모두 죽겠다는데 네. 250만에서 500만 가구에게 그 국민들에게 1인당 10,000원, 20,000원 이걸로 대책이 된다는 것은 황당한 거죠. 차라리 문재인 정부 때 코로나 때문에 정말 경제가 죽고 온 국민이 가게가 이랬을 때 전 국민 재난지원금 한 번 준 적이 있고요. 두 번째는 하위소득 88%한테까지 재난지원금 준 적이 있잖아요. 소상공인의 특별 지원. 차라리 서민, 청년, 중산층 가정에 지역 화폐나 온누리 상품권을 주는 게 내수도 활성화되고 뭐 현금이 시중에 풀린 거기 때문에 뭐 인플레가 막 늘어나지 않으면 현금이 풀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중소마트에서만 정통시장 쓸 수 있는 포인트를 주거나 지역화폐를 주거나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지역화폐로 오히려
예산을 다 깎아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그러니까 반대로 가고는 거죠. 자,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농산물 가격 안정제도 도입을 위해서 농산물 물가 관련 총선 공약을 발표했지 않습니까? 무슨 내용인가요, 그러면? 농산물 가격 안정제도, 뭐 계약 재배 확대하겠다 이런 정책을 실질적인 정책을 제안을 하셨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생산 안정에 관한 정책이고요. 유통하고 소비까지 좀 확대하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은 좀 아쉽죠. 그리고 이제 안진걸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요. 지역화폐로 확대해야 된다라는 제한지원금 직접 지원해야 된다라는 게 적극 동의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형마트 위주의 할인 쿠폰, 중소마트보다는 대형마트 중심으로 지금 소비 정책을 펼치고 있고, 심지어 대형마트가 냉동과일 같은 이 직수입을 허용하겠다 이런 식으로 대기업 중심의 유통정책, 소비정책만 펼치고 있다는 것도 큰 문제점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아무튼 핵심이 산지에서 농민들도 이윤을 충분히 받고, 그래서 농사지을 늘어나게 하고, 그다음에 우리 소비지로 그냥 거의 직통되는 것으로 경매제 그 유통제도 완전히 근본적으로 바꾸면 훨씬 낫지 않겠습니까? 물론 이제 중간에 유통 마진을 노리던 분들에게는 좀 죄송한 이야기지만 그거 말고는 그게 근본적 대책이다. 그래서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에서 지금 비례 후보로 있으니까 그 부분을 좀 강하게 밀어붙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정말 더불어민주연합 기호 23번입니다. 제가 당선돼서 국회에서 정말 생산, 유통, 소비를 연결할 수 있는 그런 법안을 정말 마련하고 싶습니다. 그래야지 우리 농민도 살고 소비자도 살게 되는 거고, 특히 이제 로컬 유통,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한 지역이 활성화될 수 있는 근본적인 그런 법안이 마련될 수 있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이 질문 하나만 드리고 시간이 없어서 좀 정리하겠습니다. 한국은행이 그 통화 긴축 기조를 유지한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3월이면 물가가 안정될 것이다. 이런 전망을 내놓는 사람들도 있고요. 어떻게 보셔요? 글쎄, 근데 뭐 지금 기후위기라든지 재배 면적이 줄은, 보통 하나의 과실 우리한테 오려면요, 농민들이 3, 4년은 준비를 하시거든요. 4, 5년이 걸릴 수도 있고. 근데 지금 어떻게 물가가 안정됩니까? 이 기후위기 계속 진행되고 있죠. 재배 면적 계속 농민 줄어들었는데 그걸 방치해놨는데 오히려 악화시켰는데요. 그래서 저는 물가가 올해 안에도 잡히기 쉽지 않다. 결국 서민 중산층 빈곤층에게 지역화폐나 소비 포인트 말씀드린 것처럼 그 대형마트나 대기업에서는 못 쓰잖아요. 예전에 네, 그렇죠. 문재인부터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 동네 상권도 활성화되고 서민 중산층도 이 위기를 어쨌든 숨통을 조금 트이는 거죠. 근데 절대로 추경이 안 된다는 겁니다. 다 죽어가는데. 네. 그러니까 이건 추경을 통해서 지출할 수밖에 없거든요. 과학기술 예산 확 줄어든 것도 추경을 통해서 보호를 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알겠습니다. 네, 그 부분을 강력히 이번에 촉구하고 있습니다. 네, 봄비가 좀 일주일가량 내렸잖아요. 지금 감자가 심는 시기가 15일 정도 늦어졌어요. 그런데 이번에 장마가 오면 폭망입니다. 양파, 마늘 이거 가격 계속 치솟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의주시해야 되고, 기후 위기에 맞는 생산, 유통, 소비 정책이 하루속히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예측력을 높이고 그거에 대해서 대응을 잘해야 되는 거고, 통계를 좀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공공 영역의 계약 재배 확대시키고 로컬 유통 활성화시켜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제안 드리고 싶은 거는 생산, 유통, 소비 함께 밥상 물가를 안정화시킬 수 있는 밥상 물가 대책위원회를 국회에 반드시 좀 놓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안진걸 소장 그리고 백혜숙 전문위원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